전통 문화의 우상들. 방금 말했듯이 과거와 현재의 전통 문화들은 주로 전승과 종교를 통해 체득하는 윤리적 절대 기준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한다. 지혜는 부모나 제사장, 통치자처럼 권위를 가진 인물들의 입을 거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이러한 문화들은 구성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부족원과 국민으로서 저마다 맡은 역할과 의무를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완수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친다. 자연히 가족과 인종, 국가라는 개념이 위태로우리만치 중요해진다. 이는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지적을 받는 식구를 다른 가족이 살해하는 이른바 명예살인의 사상적 근거가 된다. 이처럼 가족의 가치를 높이 떠받들다 보니 전통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학대받는 여성이나 자녀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약할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연합국 포로들을 경멸했던 까닭도 납득할 수 있다. 나라보다 제 한 목숨을 아끼느라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으니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현대 서구사회 시민들로서는 이 모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관습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는 인종 또는 인종차별이라는 우상과 아직까지도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남이 어찌되든 자신의 종족이나 국가의 이해를 앞세우는 성향은 죄에 물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우주적 불안정에 뿌리가 있다고 보았다. 불안한 탓에 인종이라는 이슈를 택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도덕군자 같은 용어를 구사하며 자신이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킨다. 다른 인종을 낮춰보아야 자신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안보라든지 문화적, 인종적 순수성을 부르짖으며 군국주의와 지역차별 또는 소수자의 어려움에 냉담한 행태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상대적으로 전통성이 강한 지역과 문화에서 벌이는 우상숭배는 이 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인종의 우상이 지배한다는 것은 수많은 일거리들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사상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회사의 경쟁력은 물론 공동체의 건강에도 손상을 입힌다. 국수주의의 우상은 기업가들을 군국주의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인다. 당시에는 애국적인 결단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것이다. 전통문화는 사회적인 안정과 공익을 우상으로 삼고 개인의 권익을 뒷전으로 친다. 이러한 성향은 비즈니스 관행에도 파장을 미친다. 아직도 전통문화의 그늘이 널리 드리워져 있는 일본에서는 노동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바라고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닌다든지 기업이 수익 구조를 지키기 위해 근로자들을 정리하는 것을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0년도로 접어들기 전까지 일본인들의 이상은 평생 고용이었다.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평생을 보내고 퇴직하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 전통문화 속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려는 동기와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가 반드시 붙어 다녔다. 노동자들 또한 급여보다 고용된 회사의 지위와 명성에 더 신경을 썼다. 물론 충성과 사회적 안정을 강조하는 가치관에도 유익한 일면이 있다. 반면에 툭하면 서구 문화권의 근로자들처럼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만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서 보듯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사태를 불러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불황기에는 경제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난국을 초래하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일본 평생 고용을 보장하는 이상 탓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1992년 경기 침체를 맞은 미국의 회사들은 인력을 감축해서 단기간 안에 재정적인 건전성을 회복했으며 그 덕분에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일본인들이 품었던 이상은 기업들을 완전히 파산시켰으며 국민들의 삶에 더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전통 문화의 영향으로 정리해오라는 매정한 조처를 취하는 걸 몹시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이다. 현대 문화의 우상들. 지금으로부터 대략 500여 년 전에 서구 사회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과학이 발전하고 계몽주의라는 철학사조가 힘을 얻으면서 현대사회는 종교니 부족이니 전통이니 하는 우상들을 끌어내리는 대신 이성과 경험, 개인의 자유 따위를 세계관 전반을 지배할 궁극적 가치로 떠받들기 시작했다. 이성이라는 현대적 가치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과학과 기술의 중단 없는 전진을 통해 구현되는 진보라는 이상이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행복한 시대가 가까워지며 역사와 정치가 올바른 궤도를 찾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받아들였다. 흔히들 과학만이 단순한 추측이나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끌어내는 철저하고도 실증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현대적인 세계관으로 보자면 모든 현상은 자연적이므로 반드시 물리적인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점은 대중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막대한 문화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 대다수 현대인들은 객관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없이는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만 주면 과학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질문에 답안을 내놓고 온갖 문제들 또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게 현대인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과학적 방법론들은 물리학과 사회학을 넘어 마케팅, 정치, 연예 오락 분야까지 파고들었다. 현대문화는 고대의 지혜나 종교적인 권위자들의 계시 따위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예배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심령의 위안이 필요할 때뿐이다.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낸 인간의 이성이 필요할 따름이다. 인간 이성에 대한 이처럼 절대적인 새 소망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화하는 흐름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세상을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가 결합된 도덕적 표준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 도리어 저마다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할 개인의 권리보다 더 고귀한 기준은 없다고 주장한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이라고는 누군가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행위가 전부다.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도덕률이라든지 개인의 행복을 뛰어넘는 고상한 동기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다. 수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사고방식은 선택과 감정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여기게 만든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존경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현대 문화의 우상은 이 시대의 노동 형태에도 커다란 울림을 주었다. 전통 사회에서는 저마다의 이해와 꿈을 접어두고 하나님이나 가족, 이웃 같은 더 고상한 동기를 쫓아 헌신하는 데서 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관심사와 욕구보다 더 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역할도 크게 바꿔놓았다. 이제 일은 자신을 규정하는 수단이 되었다. 전통문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이나 관습이 부여해준 사회계층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가정마다 고유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시각은 저마다의 달란트와 포부, 열매 맺는 인생을 가꾸기 위한 열심 따위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자율적인 인간의 가치를 지나치게 크게 평가한다. 철학자 루크 페리는 현대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개인주의가 이 일에 미치는 파장을 이렇게 분석했다. 전통적인 세계관으로 보자면 일이란 일종의 흠결이었다. 말 그대로 노예들에게나 적합한 굽실거리는 행위쯤으로 여겼던 것이다. 반면에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자기 실현의 무대, 즉 자신을 수양할 뿐만 아니라 완성하는 마당이 되었다. 노동은 인간의 특징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인간의 목표는 세상을 다시 빚어서 자신을 창출해 내는 데 있다. 이렇게 개인주의라는 현대의 우상은 일을 좋은 것에서 일종의 구원으로까지 격상시킨다. 아울러 이성과 경험의 우상은 예전보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라는 압박을 주어서 노동 강도를 높이게 만든다. 19세기 말 프레드릭 테일러는 생산의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과학적 관리 기법을 개발해냈다.
작업 과정에 과학적인 방식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테일러의 방식을 도입한 당시 공장의 노동자들은 맹렬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재량권과 주도권을 빼앗긴 탓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노예 신세로 내몰렸다는 느낌이 강했다. 테일러의 시스템은 과업을 단순하게 만들고 표준화시키며 최대한 획일화시키는 걸 높이 평가했다. 숱한 전문가들의 말 맞다나 기계나 다름없는 노동 방식이다. 테일러의 접근 방식을 앞장서 비판했던 피터 드러커는 작업을 극단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식이야말로 인간을 기계의 톱니바퀴로 취급하는 형태라고 설파했다. 기계는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단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가장 잘 돌아간다. 하지만 인간은 비할 데 없이 엉터리로 설계된 기계다. 서로 조합해 주어야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우상들은 오늘날의 노동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한결 유능하고 생산적이 되었지만 이러한 진보를 이루기 위해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다. 개인적으로 내 조부의 경험은 오늘날 선과 악이 뒤섞여 존재하는 노동의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1880년 전통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이탈리아의 도공 집안에 태어난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에게 가업을 잊지 않겠노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사회가 층층이 나뉘어 있으므로 다른 직업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옆 동네로 이사하기조차 불가능할 거란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조부는 거기에 반발해서 1897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다. 고향에서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사회 이동이 가능할 만큼 미국은 무척 현대화된 사회였다. 할아버지는 뉴욕시 지하철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근로조건은 가혹하기 짝이 없었다.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면서 안전은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향 마을에서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작업 현장에서 하마터면 다리 한쪽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한 뒤에 델라웨어주 웰밍턴으로 이주했으며 제 힘으로 푸줏간을 열었다. 그 또한 고향 마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마침내 새로운 나라에 자리를 잡았다. 현대문화의 바람을 타고 자유를 얻었으며 시련에 부딪혔고 다시 일어섰다.